김진태 나와! 야, 우리가 국가부가! 우리가 기회를 보이냐고! 여기 나와. 이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18) 망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호남 지역을 아직 오지를 못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김진태 의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 거센 항의에 부딪혔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원래 일정대로 소화해야 될 방문 장소였다 이렇게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5.18 유공자들 일부 유공자들이 김진태 의원의 머리로 쓰레기를 들이붓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어요. 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었다고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5.18 단체에서는 차분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건 이제 나중에 쏟아졌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보였었고요. 네. 저런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말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태원 이런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이 간 이유가 원래부터 당원들하고 기자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를 찾았다고 했는데 네. 혹시라도 저기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진한 걱정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일단 김진태 의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꽤 담담했다고요. 저 소동이 있은 직후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타 유발자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이 뻔히 어떤 행동을 취할 걸 알면서 네. 거기 가는 행동이 있죠. 네. 사실 김진태 의원이 오늘 거기 가서 어떤 일이 할지는 뭐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광주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뻔히 가서 거기도 경호원들을 선글라스 낀 그 경호원들을 대거대동하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건 누가 안 봐도 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갔겠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연출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본인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대표 경선에서 뭔가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인도 보면 여기 한 10분 정도만 있다 왔어요. 네. 실질적으로 뭐 가서 뭔가 당원들을 만나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목적이 같겠습니까? 뻔히 가면 어떤 상황이 벌지 다 아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 보면 오늘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저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내려간 걸 보면 저는 원하는 의도한 바가 충분히 있었다. 네. 이런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본인 입장에 대한 해명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존경도 받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제 아버지는 6.25 천전용사고 국가유공자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국을 세운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5.18 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진태 의원,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이번 일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김진태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죠. 네. 주최자입니다. 이 자리에 지만원 씨를
내세웠습니다. 네. 지만원 씨의 주장은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지만원 씨는 5.18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자신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이 토론의 주최자가 바로 김진태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거를 하라는 거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 사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법조인이 공개하라. 떳떳하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이건 정말 법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 있는 중에 제주를 방문했는데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사진과 함께 인생 뭐 있나? 참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을 네. 남기셨네요. 근데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일간지에서 헛발질을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저는 헛발질이 아니라 이 광주나 또 이 광주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백테크를 한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하. 피해자가 다시 한번 2차 가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뻔히 그 결과를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리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눈이 시원하고 인생이 뭐 별거 있냐라는 그런 글을 쓰셨다는 게 네. 도대체 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네. 그냥. 이현중 의원님, 김진태 의원의 저런 발언과 행보들을 보면 사실 이게 생각납니다. 별칭이 있어요. 태극전사. 사실 오리지널 진짜 태극전사들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태극기 부대를 염두하고 저렇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태극기 부대를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 마음속의 고통, 근데 상처에 좀 소금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조금의 공감 능력은 있어야죠. 물론 자기가 다른 뜻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네.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석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 해석 때문에 정말 40년 전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공감 능력이 있다라면 저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또 네.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행동이 과연 우리 정치에서 정말 서로 간에 정말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이 최소한의 도리, 최소한의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도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늦장 대응과 애매모호한 해명으로 논란을 더 키워왔던 자유한국당 결국 오늘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7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오늘 사과는 껍데기에 분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조수진 부장. 네. 김병주 위원장이 어제와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당 내에서 보면은 당대표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지금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또 출마를 선언했는데 피선거권조차 다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김병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네. 도저히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못 수가 견딜 수 없기 못 때문이죠. 견딘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227 전당대회입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결단이 내리고 또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지금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가 된다면 당원권 정지를 비롯해서 의원직 제명까지도 폭넓게 논의가 되겠지만 당원권 정지라는 결정도 빨리 내려져야만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계속 출마해서 뛰느냐 이것이 결정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뭐 태극기 전사라는 그런 얘기가 드는 뭐 별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하. 우리가 왜 일본을 비판합니까? 네.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또
독재의 총칼에 앞장서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이건 역사고 팩트입니다.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한국당의 지지 기반입니까? 네. 그것을 용인하면 한국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 이번 사태 직접 발언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불을 오히려 짚었거든요. 아하.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로서의 검증이 다 끝난 부분인데 그러한 입장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임으로써 네. 이 더 이제 막 불붙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사태 부분은 단순히 5.18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재의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른바 역사의 퇴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평가를 지금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파행 직전까지 몰렸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경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거부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에 묶여서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 아마 개혁 보수를 지지하시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보수파의 가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마음들 곳이 없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오세훈 전 시장의 이 복귀는 어찌 보면 어제 있었던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아마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이 양대 구도로 잡혀지는군요. 일단 이제 명분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 상당히 이제 전당대회가 파행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은 예전에 이제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당에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도 안 갈 경우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마 참여를 한 것 같고 네. 또 현실적으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뭐 당내에서 이제 그 많이 늘어난 책임 당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한 국면에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이제 5.18 문제가 터졌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태 후보도 지금 출마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김진태 후보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후보가 표를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한 국면이 오세훈 전 시장도 누릴 수 있다라는 아하.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3파전을 갈 경우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네. 현실적인 판단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대립적인 각을 세워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이 사실은 민변 출신이었다라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오 전 시장이 2004년 네. 까지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색채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네. 그리고 2000년에 16대 총선 때 강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곳, 이곳에 공천장을 따낸 것도 바로 이런 개혁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네.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도 과연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 이미지가 아직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어떨까요? 역시 뭐 홍준표 대표는 고수이기 때문에 다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가장 곤란해진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라고 생각. 오락가락한 모습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크게 감명을 못. 근데 이제 홍 대표가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안 나오면서 한국당이 탄핵 뒤치덕거리 하는 정당이 된다. 이건 오세훈 지지 선언이죠. 왜냐하면 오세훈만 분명하게 탄핵을 인정해야 되고. 소국장님, 저 이렇게 양대 구도로 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아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홍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 거다. 표가 글로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군요. 하태경 의원의 말은 하나 이제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황교안 대 오세훈의 이 구도가 이른바 친박 대 비박의 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황교안 전 총리에 맞서는 나머지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한 뭐 정우택 의원 등등의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의 표가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측을 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고 시간이 지금 앞으로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앞으로 남은 이 레이스에서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전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좀 바람몰이를 한다라든지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당대표를 뽑는 구조가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책임당원 70%의 절반 정도가 영남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현재 봤을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세가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보다는 조금 앞에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뭐 대체적인 어떤 분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또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그 부분을 짚어냈었군요. 네, 저도 박지원 의원의 분석에 조금 더 좀 무게를 싣고 싶은데,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불리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이콧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아하.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날짜는 이렇지만 우리가 예정대로 가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가장 힘든 시기에 탈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뭐 친박 쪽에서 얘기하는 박 전 대통령이 위기 때 뭘 했느냐, 여기에 자유로울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 해법으로 오세훈 전 시장,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너무나 감정적인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과연 대세론이 꺾일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라고 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함께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이 황 전 총리 입장에서는 홍 전 대표의 불출마가 어떻게 보면 한숨을 놓을, 안심을 할 그럴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네요. 아니, 그 얘기는 당연히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처음에 이제 다들 불출마 선언을 했었을 때 얘기했던 게 황교안 전 총리 혼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면 뭐 말이 당권이지 그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다들 시절.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1강 2중으로 꼽혔는데 한 사람은 떨어져 나오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게 어찌 보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명분도 살리고 실력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처음에는 이 단일화 얘기를 꺼냈었어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러니까 뭔가 흥행을 해서 두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다가 양쪽에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세를 합치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도 좀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 고맙게도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나가고 오세훈 전 시장만 남으니까 황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구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황 전 총리가 이번에 만약에 그 나머지 이제 보이콧 한 분의 의견을 따라서 그래 같이 좀 하자, 그럼 연기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는 이번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저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보면 계속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총리 시절에 이야기 엇법을 쓰듯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함께하고 화합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유한국당의 보수야당의 미래가 어떤 것이 돼야 되냐에 본인의 정책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 문제, 즉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러면 자유 보수 야당의 대표로서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해서 대세라는 부분에 저는 그냥 동의하지는 않고 네. 약간 좀 앞서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대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어쨌든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른바 도로 탄핵당이다라는 이런 비판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의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으로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불리한 건 맞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이 개혁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런 걸 주도해 나간다면 여전히 판 자체가 좀 변화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